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보편적 이성에서 이제 다원적 지성 혹은 다원적 경험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겠습니다. RC카와 RC 헬리콥터를 날려보겠습니다. 달려보고. 근데 RC카가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 봐봅시다. 문제. 어떤 문제냐? 바퀴가 돌아가는데 자 세게 돌아가죠. 돌아가는데 앞으로 가질 않아요. 지금 고장 났습니다. 앞으로 핸들 돌려볼까요? RC카 핸들 돌려보겠습니다. 핸들을. 이건 돌아가는데 이게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쉽게도 누르고 있는데 아직 안 갑니다. 그래서 이건 수리를 하고 나서 해야겠습니다. 아쉬운 RC카. 그래서 RC 헬리콥터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RC 헬리콥터를 제가 인형 뽑기에서 뽑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감동적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헬리콥터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 불을 켜면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불. 이야. 자, 전원을 넣습니다.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오, 높이 날았네요. 조정이 되네요, 이제. 잘 나르고 있어요. 그리 날아가면 안 되는데, 이리 오세요. 안정적으로 날고 있어요. 그래도 반드시 착륙했습니다. 다시 나릅니다. 오랜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드론도 마찬가지죠. 손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건 생각을 통해서, 관조를 통해서, 혹시 기도를 통해서 드론이 떠라 해서 뜨는 게 아니고요. 과학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발전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거에 기여한 분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두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념의 유수에서 벗어나서 경험의 힘으로 자연이 참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노력은 지금 두이 시대에도 그때는 한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 같아요. 산업혁명의 시대였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죠. 증기기관차가 달아다니고 또 달에 갔다고 하고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다 왔다 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관조보다는 관찰 실험이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겁니다. 경험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전통 철학의 권위와 결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개방된 태도를 가지는 것과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의존은 사물을 덮고 있는 편견의 베일을 벗기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두이의 시각에서 베이컨이 비록 새로운 아틀란티스,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도 있는데요.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발견하지 못했죠.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되지 않고 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지식 혹은 학문의 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탐구한 거죠. 관찰 실험을 통해서. 한쪽 프란시스 베이컨은 관찰 실험, 르네 데카르트는 사유, 관조. 이분도 수학자이자 데카르트도 수학자이자 기하학자이자 또 과학에 대해서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분야인데 그런 학문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경험적 방법 말고 관조의 방법 그리고 회의적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쪽 프란시스 베이컨은 경험적 방법, 귀납적 방법을 쓴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새로운 바다에서의 베이컨의 몸과 그가 제시한 새로운 목적지 그리고 새로운 정신의 지용도를 봐야 한다는 거죠. 베이컨의 탐구 방법은 철학보다는 과학에 종사하는 탐구자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발전했죠. 그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 자연 선택설을 말한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입니다. 다윈은 자기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의 삶은 서서히 진화했다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내가 죽는 날은 관찰과 실험을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날이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다윈은 베이컨의 귀납 원리에 따라 아무런 이론 없이 방대한 사실들을 수집했어요. 갈라파고 섬에서 방대한 사실을 수집하고 종의 변환과 관련된 방대한 기록을 정리하여 관찰하고 실험하는데 모든 시간을 쏟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날은 관찰 실험을 포기한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진화론을 만들어냅니다. 관찰 실험을 해서 다윗은 베이컨의 원칙을 원용하여 끓여줘서 사용하여서 탐구를 수행한 결과물로 진화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내놓음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혁명이 일어나냐면 진화론적 혁명이죠. 철학과 종교, 나아가 인류의 사고 체계 자체를 흔들어 놓는 거죠. 창조론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철학에서 말하는 관조, 사유, 이성 이런 거 말고 인간은 진화한다. 그리고 생각도 진화하는 거고 몸도 진화한다. 이런 사유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자연과학을 완전히 획기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걸 바라본 두이는 베이컨의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여 다윈의 진화론도 사용합니다. 이 프란시스 베이컨의 경험적 귀납적 방법과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철학의 재구성을 시도하는 거죠. 학문의 재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이는 베이컨의 철학적 방법과 다윈의 진화론적 사유, 나아가 이 심리학의 원리를 쓴 심리학까지 끌어들여서 과학과 심리학 그리고 진화론적 방법 그리고 철학을 뭉뚱그려서 자신의 이론, 실용주의 혹은 자연주의를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론의 전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서 이들을 수용하여서 이거 창조적인 거죠. 이들과 연결해서 통합을 해서 실용주의적 혁명을 주도하는 거죠. 실용주의를 집대성합니다. 그 두이가 사용하는 탐구의 방법은 선험적 이성에 의존하는 초월적 방법이 아니고 지성적 방법 혹은 경험적 방법, 감각과 경험 그리고 관찰과 실험을 바탕으로 하는 반성적 추론을 바탕으로 하는 경험적 방법입니다. 두이의 철학적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권고에 대한 최종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 의해 시험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는 거죠. 다시 한번요. 두이의 철학적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파르토넨 아폴론 신전 입구에가 두 가지가 써져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 분수를 넘지 말라 이런 거죠. 너 자신 인간이라는 걸 알고 네 인간이라는 분수에 지나치지 말라고 써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글귀 너 자신을 알라를 소크라테스가 자기의 화두로 삼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무지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어쨌든 그런 공고에 대한 최종적 반응이고 인간에 의해 시험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음미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말한 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철학자들에게 철학은 초월적이고 절대적이며 내적 실제의 존재를 논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이 고안한 철학적 개념들은 궁극적이고 고차적인 실제의 본성과 특징을 인간에게 드러내줘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는요. 그러나 철학자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용해왔던 모든 것은 죄다 개념의 미라들이라고 니체가 말합니다. 개념의 미라들이다. 미라들은 죽은 거잖아요.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개념의 미라들이었다고 비판합니다. 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역사적 감각의 결여, 생성이라는 생각 자체에 대한 그들의 증오로 어떤 것을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신의 관점이죠. 신적 관점, 영혼의 관점이라 해서 탈역사화하면서 역사를 배제하는 겁니다. 역사를 알게 되면 이 헤로도토스가 말한 것처럼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윤리는 상대적이라는 걸 써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윤리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윤리가 다르다는 거죠. 진리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2300년 전에 써놨는데 역사적인 관점이 없다는 거죠. 탈역사화하면서 철학자들은 그것을 영예롭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합니다. 두이 역시 뭐라고 말하냐면 철학적 박물관에 전시된 개념들의 미라를 찬양하는 데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인간에게 유용한 경험 개념과 지성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철학적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다 비판하고 개념의 미라들을 비판하고 실제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 과학의 현실에서 쓸모있는 그리고 사용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고 경험과 지성을 재구성해서 제시합니다. 이 두이의 분석에 따르면 고전적 그리스의 사고에서부터 유래하고 중세 기독교 철학에 의해 강화된 철학적 전통은 궁극적이고 참된 최고의 실제
최고의 실제에 대해 특별히 친근하다고 주장하는 관심을 통해 다른 지식의 양식으로부터 철학적 지식을 구분합니다. 쉽게 말하면 철학과 철학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 철학만이 확실성, 보편성, 그리고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는 거죠. 그 확실성의 토대 위에 다른 학문들을 세워간다는 거죠. 전통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주된 임무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를 탐구하는 것이는 거죠. 지금 이 현상이 제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아니고 저를 이렇게 말하도록 하는 원리, 구조, 그리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구조, 우주의 구조를 원리를 탐구하는 거죠. 현상 말고 실제를 탐구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를 탐구하시기 때문에 이게 철학자들의 주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의 이런 특징을 부정하는 것은 방금 같은 현상이 아니라 실제로 실제 아입니다. 어이가 아니고 철학의 이런 특징을 부정한다는 것은 현상이 아니고 실제를 탐구하는 걸 부정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철학의 자살 또는 회의주의나 불가지론적 실증주의의 의도적인 채택을 하는 거라고 비판받습니다. 하지만 뒤는 철학의 원인을 더 우월한 실제의 관념, 생각의 관념이 아니고 실제의 관념과 동일시하는 것이 철학의 원인을 더 우월한 실제의 관념과 동일시하는 것이 과학과 실제, 어이입니다. 진짜 생활, 실제 생활과 실제 아이 생활이 아니고 어이 생활, 과학과 실제 생활에서 철학을 점점 더 고립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과학과 철학을 분리시키면 시킬수록 철학은 더 고립되는데 실제로는 철학과 과학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돼서 연구돼야 된다. 지식을 더 고립시키게 된다는 거죠. 분리하면 분리할수록 고립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진단하고 철학이 철학자의 문제를 다루는 고안물, 철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고안물을 그치고 철학자에 의해 개발된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 방법이 될 때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고 실제 문제를 다루라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철학이라는 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철학자에 의해 개발된 문제. 투이는 철학의 기원을 진리가 아니고요. 지적인 사유에 출현해서 찾는 것을 단념하고 원시인들의 삶, 진화론적인 방식인 거죠. 우리 아이들의 삶, 그리고 그 이전에 원시 시대에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사람들의 삶과 이렇게 진화되는 발전된 모습을 연구할 때 원시인들의 삶과 그들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상상력에서 찾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성장하는지, 언어를 얻어가는지, 언어를 습득하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거죠. 모든 서양 철학의 위대한 체계는 인간사에 의해 동기를 얻었고 두이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그때 사회의 문제 때문에 철학의 문제를 얻은 거지 그 자체로 있는 건 아니다. 모든 서양 철학의 위대한 체계는 인간사에 의해서 인간의 역사, 인간사에 의해서 동기를 얻었고 철학이 인간사와 관계할 뿐만 아니라 인간사로부터 자라나왔다고 봅니다. 이처럼 전통 철학이 다루어온 각각의 철학의 과제와 문제는 그리고 주제는 철학이 발생하는 공동체 내의 스트레스, 실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과학이 계속 발전되니까 그 과학의 발전에 인문학은 뒤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게 하는 거죠. 실제로는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으면 그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죠. 왜냐하면 과학이 발전될수록 인간성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니까 인문학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심지어 4차 산업과 인문학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 내 스트레스에서 발견되는 거죠. 왜 우리는 과학이 발전되는데 도덕은 뒤떨어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트레스, 긴장으로부터 출현한다는 거죠. 철학의 특정한 문제들은 언제나 진행되고 있으면서 때로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 위기와 전환점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등장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양하게 등장하겠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예전에는 댓글을 어떻게 달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댓글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니까 잔인한 댓글들을 다니까 더 이상 그런 댓글을 달면 법적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과학이 발전되고 댓글을 달 수 있게 되니까 그 댓글을 달면서 누군가에게 혐오의 말 그리고 피해를 주는 말 심지어는 심각한 상처를 주는 말들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제재하는 법적 제재 그리고 윤리적 제재가 뒤따라가는 거죠. 과학이 발전되면서 댓글이라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댓글이 유용하게도 사용되지만 유용하지 않게도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생긴 거죠. 댓글 문화가. 그걸 또 제재하는 문화가 생기고요. 따라서 철학적 문제들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대할 만한 신념이나 관습과 연관되어 있는 개념들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겨나서 성장하는지에 대한 자연사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역사를 고찰하는, 자연사를 고찰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현재의 사회적 질병과 혼란을 야기하는 제도와 관습은 하룻밤에 생겨난 것이 아니죠. 이런 제도와 관습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댓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룻밤에 댓글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인터넷이 발달되고 또 여러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그 공유되는 댓글을 달 수 있는 것들이 발생하고 또 이게 발생해서 누군가에 피해를 주니까 이건 또 제재해야겠다 이렇게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거죠. 또 시간이 지나면 50년 전에는 댓글이란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댓글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 이해 못하겠죠. 과거 50년, 30년, 20년 전만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누구나 이해하는 거죠. 댓글이 문제가 있다는 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지 못하고서는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철학이 그렇습니다. 왜 철학이 이렇게 생겼을까? 역사를 공부하게 되는 거죠. 철학사를요. 철학적 사고가 인간의 현실적 사건들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한 뒤는 서양 철학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취합니다. 어떻게 철학적 문제가 발생했는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한 살부터 지금 이 나이까지 성장했는지, 발생하여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서양 철학사를 보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지난 영상에서 초월적 이성, 플라톤에 의한 초월적 이성과 근대의 데카르트의 이성적 축체, 그리고 이성의 빈곤을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간략하게 스케치해 본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배경이 있어야만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철학과 과학이 통합돼야 되는지, 포스트 모던 철학 이후에도 왜 통합되어서 이 세상을 관찰하고 또 분석해야 되는지, 분석 종합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어쨌든 두이는 발생론적 접근 방법으로 철학사와 이 인류사를 분석합니다. 철학적 문제와 이념이 발생한 직접적인 맥락, 어떤 맥락에서 시작됐는지를 그때 맥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발생론적인 접근 방법이 그 어떤 논리적 논박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철학적 이론화 작업의 근거를 허무는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요. 발생론적 접근 방법은 발생론적 이 방법이 그 어떤 논리적 논박이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논리적 논박보다도 철학적 이론화 작업의 근거를 허무는데 이런 철학들이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를 밑에서부터 뿌리부터 드러내는 거죠. 그것을 허무는 데 효율적이고 유용하다는 겁니다. 두이는 자신의 주장이 성공적이라면 이런 발생론적 방법이 성공적이라면 전통 철학에 대해서 변화된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발생론적 접근 방법에 의한 두이의 탐구, 이 철학적 탐구, 지식의 탐구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방식의 철학적 기원에 접근하여 철학을 해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객관주의적 방식도 상대주의적 방식도 아닌 자연주의적 방식으로 제3의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방법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이의 새로운 관점을 다윈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고 도구주의적 자연주의를 할 수 있고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를 할 수 있는데 다윈주의적 자연주의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심리학도 받아들이고 프란시스 베이컨 이론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히 다윈주의적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으로는 그냥 자연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이가 철학적 재구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윈이 제공한 새로운 논리학, 곧 발생론적이고 실험적인 논리학을 자신의 방법론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윈은 다른 실용주의자일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진화론의 관점, 사실은 과학적 관점을 말할 수 있겠죠. 이 진화론이 절대 확실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도 일반성을 갖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이론이죠. 다윈의 진화론을. 왜냐하면 창조론과 반대되니까요. 그래서 다윈하면 무조건 듣지 않는 편견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근데 학문하는 분들은 다윈의 진화론적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지동설과 천동설 사회에서 지구가 돈다는 게 아니고 천체가 도는
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갈릴레이를 믿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이 천체가 어떻게 도는지에 대한 혁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다윈의 혁명이 있어요. 진화론적 혁명. 또 철학자들은 언어적 전해라고 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다윈은 다른 실용주의자뿐만 아니라 두이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는데 두이에게도 영향을 미친 거죠. 두이로 하여금 본인은 해결주의자였거든요. 해결적 사유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계기를 마련한 인물 중 한 사람이죠. 다윈도요.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고 프란시스 베이컨도 있는데 다윈도 굉장한 영향을 줬습니다. 다윈은 진화적 과정의 철학적 함의를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두이는 다윈에게서 인간과 자연이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양자가 서로 유기적 존재, 양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 있는 진화론적 통찰을 사용하여서 진화하는 유기체적 인간관과 철학관, 세계관을 구성합니다. 오늘날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이 언급하고 있듯이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아직도 다윈이 존재한 적조차 없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윈이 없는 것처럼 철학과 인문학에서는. 리차드 도킨슨은 다윈의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기적 유전자를 쓴, 또 만들어진 신 이런 걸 쓴 분이에요. 철학과 인문학 분야에서는 다윈이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데, 생물학이나 자연과학에서는 다윈의 존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특별히 리차드 도킨슨,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차드 도킨슨도 굉장히 극찬을 하는 거죠. 가르치고 있지만 두이는 다윈이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차드 도킨슨과 함께 두이는 다윈이 철학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오래된 관념은 느릿하게 항복한다. 철학 개념들은 오래된 거잖아요. 그래서 느리게 항복한다. 왜냐하면 오래된 관념들은 추상적인 논리적 방식, 논리적 형식과 범주 그 이상이기 때문이다. 오래된 관념들은 습관, 성향, 즉 혐오와 선호로 인해 깊게 배인 태도이다. 더욱이 인간의 정신이 제기한 모든 물음은 그 자체가 보여주는 대안들을 통해 대답할 수 있는 물음들이라는 확신, 역사는 그것이 공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 확신, 역사는 공상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널리 퍼져 있다는 거죠. 사실 지적인 진보는 대개 그 물음이 전제하고 있는 대안들과 더불어 물음 자체를 버림으로써, 즉 그 물음의 생명력이 쇠퇴하고 긴급한 이해의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귀결되는 물음의 포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문제들을 풀지 않고 넘어간다. 문제를 풀지 않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거죠. 변화된 노력과 선호의 태도에 상응하는 새로운 물음들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낡은 물음들은 사라지고 증발해버림으로써 해소된다. 낡은 물음에 대한 오늘날의 사고에서 가장 위대한 해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의도, 새로운 문제의 가장 위대한 시약은 의심할 바 없이 종의 기원. 찰스 다윈이 쓴 종의 기원의 정점에 이른 과학 혁명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은 고정되고 항구적인 형태에서 불변하는 자연에 대한 믿음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으며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불확실한 것임을, 그러나 근대 철학자들은 확실하다고 찾아냈죠. 확실성을. 근데 불확실한 것임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지식론과 가치론에 영향을 주었다. 두이는 다윈이 변화의 원리를 가지고 삶의 현상을 장악하고 마음과 도덕, 그리고 삶에 응용시킬 수 있는 새로운 논리, 즉 발생론적이고 실용적인 실험적인 논리학을 제공했다고 평가합니다. 베이컨은 두이가 실용주의적 지식관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 반면 다윈은 두이의 발생론적이고 실험적인 논리학을 창안하는 데 공헌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과 다윈의 핵심적인 기여는 두이로 하여금 경험의 힘에 의존하여 전통 철학의 권위와 결별하게 만든 것이고, 또한 새로운 사유에 대한 개방적 태도, 열린 태도를 취하게 함으로써 과학, 생물학, 심리학에 의한 학제적 탐구 방식을 철학적 탐구 방법에 적용시킨 겁니다. 검증의 원리를 장착한 분석 철학자들의 시각에서 철학의 기원을 추적하는 두이의 접근 방식은
잘못된 철학적 주장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분석 철학자들에게는 이 사람들은 검증의 원리, 검증의 방법이 있거든요. 이 분석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기원과 같은 것은 역사가들에게나 맡겨야 할 어떤 것이지 철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죠. 분석 철학자들도 근대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프란시스 칸트의 후예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유의 관점에서 철학의 역사의 기원을, 이 철학의 역사의 기원은 매우 길고도 상세하게 고찰하지 않으면, 상세한 고찰을 하지 않고서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계속 고찰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는 거죠. 역사에 관심 없고 또 이런 왜 이 본질이 뭘까에 관심 없는 분들에게는 두이가 철학의 기원을 추적한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평범한 의식, 이런 평범한 생각은 지적인 연구와 탐구 그리고 사변의 산물이라보다는 욕망의 산물, 욕구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론적 접근 방법이 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하기 위해서 프란시스 베이컨의 관찰 실험 방법, 그리고 프란시스 베이컨을 이어받은 다윈,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이 세 사람의 방식을 받아들여서 경험에 대한 발생론적 접근 방법을 가지고 이제 경험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지성을 재구성하는 거죠. 어떻게 재구성하냐면 어떻게 해서 경험이 발생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건 지성의 재구성과 경험의 재구성은 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